최근 큰 사랑을 받으며 많은 성원과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드라마가 있죠. 우리가 익히 폭군이라고 알고 있는 인물에 미식가라는 재밌는 설정을 입혀 재창조하고 거기에 타임슬립이라는 판타지적 요소까지 더한 가상역사 드라마 폭군의 셰프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 보니 의외로 극중 등장인물들의 설정과 모티브가 된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의 비슷한 점이 꽤나 보여서 오늘은 이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선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 연산군을 모티브로 한 인물 연희군이 등장하죠. 극중 연희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어떠한 음모가 있다고 믿고 이를 파헤치려는 집착 때문에 폭정을 일삼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분노가 그를 진정한 폭군으로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요. 드라마 속 가장 중요한 사건인 갑신사화는 실제 연산군 치세에 발발한 갑자사화를 모티브로 한 사건인데요. 실록에 따르면 갑자사화는 어머니의 폐위와 죽음이 자신의 부왕인 성종의 후궁들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에 눈이 돌아간 연산군이 그 후궁들을 시작으로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제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화가 연산군을 폭군으로 각인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일이기도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연산군도 연희군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고 이에 분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이 사건은 단순 분노로 인한 복수극으로만 볼 수는 없다 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들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연산군은 드라마 속 연희군과 달리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물론 성종실록에 따르면 어린 연산군은 자신에겐 왜 어머니가 없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그리움을 내비친 기록이 있긴 한데 이는 패비 윤씨를 향한 직접적인 그리움이라기보단 어머니란 그 존재에 대한 그리움으로 해석되는데요. 그 이유는 연산군은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여 계속되는 잔병치레 속 아버지인 성종조차 자주 찾아갈 수 없었고 또한 조선 왕실의 관례에 따르면 세자는 어머니인 왕비의 손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유모가 돌보게 되는데 이 기간이 출생 후 3년, 길게는 10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유모와만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인 생모인 윤씨는 연산군 출생 후 3년 만에 폐위됐기 때문에 이 기간을 역추적해보면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인 윤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봤어도 이에 대한 기억이 없었을 거라 추측하는 게 더 합당하다는 것이죠. 물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한들 자신의 어머니가 일부 세력의 음모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식으로서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올 것이 분명하니 이는 갑자사화가 일어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어지는 근거로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왜 폐위되었는지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진실을 왕위에 오르자마자 알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아무리 성종이 패비 윤씨에 대한 진실을 연산군이 알게 하는 것을 금하였다고 해도 훗날 왕이 될 원자가 궁에서 생활하며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거란 주장입니다. 즉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 또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위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이에 분노하여 사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그건 연산군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군주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연산군 즉위 당시 조정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조정에는 왕에 대립하는 거대한 두 세력이 있었는데요. 수양대군의 쿠데타를 도와 권력을 얻은 기득 세력과 이들을 견제하고자 연산군의 부왕인 성종이 조정에 새로 들인 신흥 세력이죠. 이 두 세력의 공통점이라면 왕이 자신의 목소리에 반대하는 이들을 견제하고자 불러들였다가 이후 권력을 얻자 결국 왕에게 반목하는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토끼가 생태계에 피해를 주니 이들을 억제하고자 천적인 붉은 여우를 들여왔는데 그 붉은 여우마저 개체수가 미친듯이 늘어나 결국 2배로 피해를 받게 된 호주의 일화와 유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공부하고 또 직접 본 연산군은 선조의 과오를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선조들과 달리 파격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특정 세력에 기대는 것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이들을 쓸어버리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훗날 2차례의 사화로 이어지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를 제거한 연산군은 자신의 소망대로 절대군주가 되어서 우리가 익히 아는 폭군의 모습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극중 연희군의 미식가 설정도 어찌 보면 절대군주가 된 이후 엄청난 사치를 보여준 연산군의 모습에서 따온 설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산군도 산해진미에 집착하긴 했지만 연희군과 달리 연산군은 정말 맛있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에 집착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은 자신은 당연히 먹어야 한다는 연산군의 삐뚤어진 권력욕과 사치욕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해석할 수 있죠. 결국 미식가라는 타이틀은 완전히 재창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 중에 흥미로운 것은 바로 외모인데
등장인데요. 국중 연희군은 정말 유려하면서도 강인하고 다른 미사여구가 필요 없이 잘생긴 인물로 나오죠. 그런데 연산군도 이에 못지않게 미남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 기준이 아닌 현대의 기준에서 마치 아이돌과 같은 용모였다고 하는데요. 조선의 다른 왕들과 달리 호리호리한 체형과 고운 이목구비를 가져 야사에 따르면 국내 많은 여인들이 반했다고 합니다. 이를 방증하는 부분은 바로 어머니 패비윤 씨의 빼어난 미모와 이를 물려받은 연산군의 형도 미남이었다는 기록입니다. 즉 드라마에 등장하는 패비연 씨도 이런 측면에서는 싱크로율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연희군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실존 인물과는 꽤나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극중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어머니로 등장하여 그 죽음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과 달리 실제 패비윤 씨는 연산군을 낳자마자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한 인물인데요. 일례로 연산군 출산 이후부터 성종이 자신보다 후궁들을 더 찾는다고 생각한 윤 씨는 이 후궁들을 독살하려 하는데 결국 성종에게 발각되어 이를 실패하게 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이후 후궁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가짜뉴스로 이들을 모함하여 벌하게 하려는 시도까지 했는데 이마저도 실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들이 그녀의 폐위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죠. 드라마 내용과 다르게 실제 역사에서는 남편인 성종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했고 많은 대간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폐위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패비윤 씨가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사실은 산후 우울증 혹은 조현병이 아니냐라는 흥미로운 가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어머니의 빼어난 외모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신적 질환까지 물려받아서 말 그대로 미친 행동들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물론 정설은 아니고요. 이어서 이야기할 인물은 극중 빌런으로 등장하는 제산대군입니다. 제산대군이 실존 인물인 제한대군과 공유하는 포인트는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성종은 그 전 때인 예종이 요절하지 않았다면 왕이 되는 것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죠. 예종의 장남은 태어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차남은 멀쩡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만약 다음에 왕이 될 인물이 있다면 그 차남이었고 바로 이 인물이 제한대군입니다. 그러나 제한대군이 4살의 나이로 너무 어리기도 했고 예종이 세상을 뜨기 전 따로 세자책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제한대군이 왕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졌죠. 물론 당시 성종도 13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형인 월상군이 더욱 유력했지만 그가 병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성종이 즉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수양대군 시절부터 이어진 기득 세력의 지지가 성종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그 세력의 핵심 인물인 한명회의 사이가 바로 성종이었기 때문이죠. 여담으로 한명회는 어찌 보면 그 이름보다 호가 유명한 사람인데요. 한명회의 호는 압구로 자신의 호를 딴 정자를 한강 변에 지었는데 이것이 현대에도 사용되는 명칭 바로 압구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한대군은 만약 자신의 아버지가 요절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왕이 될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제산대군과 비슷한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역사 속에서 제한대군을 찾아보면 멍청한 인물이라고 묘사한 역사서가 대부분인데 이는 어수룩한 모습 뒤에 치밀하게 왕위를 노리는 제산대군의 모습과 오버랩되기도 하죠. 그러나 제한대군은 어떠한 정치적 야심도 드러내지 않았고 그저 어리석은 모습으로 초지에 일관했다는 것이 차이점이긴 합니다. 다만 그의 어리석은 모습도 사실은 연출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위 계승에 누구보다 정통성을 가진 제한대군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성종이 제거할 1순위 인물이기도 했죠. 그 때문에 명석한 모습, 아니 보통의 모습으로만 성장해도 이는 성종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갈 수도 있었기에 제한대군이 살기 위해서는 계속 멍청한 연기를 해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산대군과 제한대군은 그 목적은 다르지만 같은 가면을 쓴 채 살아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산대군의 목적은 왕의 찬탈이었죠. 그리고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강목주였습니다. 이 등장인물은 연산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장녹수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데요. 극중 제산대군에 의해 구출되어 강목주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이 인물처럼 실제 장녹수도 제한대군의 사람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의 노비와 결혼하여 마찬가지로 노비가 된 장녹수는 이후 노래와 춤을 배워 기생이 되고 어느 날 제한대군이 연 잔치에서 장녹수를 본 연산군이 그녀를 몹시 마음에 들어하자 이에 제한대군은 일종의 선물로 그녀를 연산군에게 보냅니다. 이후 연산군이 총애하는 후군이 된다는 것까지 두 인물의 서사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둘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외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당연하게도 드라마 속 등장인물과 실제 역사 속 인물을 1대1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많은 미디어에서 장녹수로 등장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미인이었던 것과 달리 실제 장녹수는 그닥 빼어난 용모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히려 독특한 외모
외모에 가까웠다고 하죠. 또한 청아한 목소리를 가진 기생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굉장히 허스키하고 중저음의 톤을 가졌다고 묘사됩니다. 이렇듯 조선의 통념상 미녀라고 볼 수 있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졌던 장녹수였죠. 그런데 이런 인물이 연산군의 총애를 받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그 다름 때문이었는데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왕을 마치 애처럼 다루고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며 이른바 여왕님 같은 모습을 연산군이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는 드라마 속 연지영의 모습과도 흡사해 보이는데요. 감히 똑바로 쳐다보기도 힘든 폭군에게 살짝씩 대드는 당돌한 모습에서 장녹수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연지영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장녹수가 아니라 연산군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인물이자 그의 폭정을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인물, 바로 패비 신씨일 것입니다. 극중 연지영은 요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연희군을 위로하며 그가 폭군의 길을 걷지 않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실제 패비 신씨도 갑자사가 일어났을 때 계모를 향한 칼날을 거두게 만들며 더 큰 피해를 막아낸 인물이기도 하죠.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연지영이 드라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기도 해서 많은 부분 스포일러가 될까 여기서 그만두고 마지막으로 짧게 인주 대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극중 가장 길게 이어진 시퀀스인 명나라와의 요리 대결 장면에서 명나라 황실과의 관계를 보여주며 가장 큰 활약을 보여준 인물이죠. 이는 인주 대비의 모티브, 인수 대비의 배경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인수 대비의 큰 고모와 막내 고모는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요리 대결이라는 설정은 당연히 드라마 속 이야기입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인수 대비의 지식이 당대 인물들의 지식 수준을 아득히 넘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산스크리트어를 구사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현재 인도계 언어의 모태가 되는 언어인데 인수 대비는 불경을 해석하기 위해 이 언어를 공부했고 당시 궁 내에선 거의 유일하게 해당 언어를 사용할 수 있던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등장인물과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을 비교해보면 같은 부분도 있고 많이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원작 소설에서도 실제 인물들의 이름을 빌려 쓴 것과 달리 드라마에서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을 바꿔 사용한 것이 눈에 띄죠. 이는 모티브로 얻었을 뿐 엄연히 다른 인물이다 라고 선을 긋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느껴집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희군과 연지영, 이 두 인물에 집중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인 만큼 당연하게도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연산군의 폭정을 미화하는 이야기로 곡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연산군이라는 인물을 활용한 이유가 있죠. 어머니의 비통한 죽음이 그를 폭군으로 만들었다는 서사는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활용하기 너무 좋은 소재일 수도 있고, 또한 역사적 패자이자 폭군이었기 때문에 당시 시대를 기록한 자료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일련의 사건들의 파고들 상상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도 큰 작용을 할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일종의 흥행 보증수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 영화의 역사상 세 번째 천만 돌파작인 왕의 남자가 이 연산군이라는 캐릭터를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켰고, 이후 이어진 미디어에서도 대부분 좋은 성적들을 거뒀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차용한 창작물이라면 연산군 시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성적이 좋다라고 인식해서일 수도 있죠. 이러한 점에서 폭군의 셰프도 그 기록을 이어가는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음식들까지도 아주 매력적인 비주얼로 그려내며 다양한 부분에서 시청자를 만족시킨 이 작품은 지금 넷플릭스와 티빙을 통해 정주행할 수 있으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작품을 통해 만나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으로 찾아뵐 테니 놓치지 않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